광해군 1년 1609년 8월 25일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강원도의 5지역 간성, 양양, 강릉, 춘천, 원주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밭을 갈고 관리들은 문서를 정리하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간성군수 이형욱의 보고서를 봅시다.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점심때쯤 하늘에 호련히 물건이 나타났는데 형체는 큰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 후 동쪽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더니 마치 화살처럼 빨라졌고 그 물체가 지나갈 때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물체의 빛은 붉은 빛이었으며 뒤에 꼬리가 술이나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성 목격담이 아닙니다. 유성은 떨어질 뿐이에요. 하늘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달랐어요. 떨어지다가 멈췄습니다. 공중에서 정지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제어되는 비행입니다. 의지를 가진 움직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간성에서만 목격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각 양양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세숫대야 같은 물체가 눈부신 빛을 내며 떠다녔다고 했어요. 강릉에서는 큰 배조각 같은 것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하늘의 이상현상이 보고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5지역은 서로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통신수단도 없던 시대에 이들이 짜고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각도로 같은 물체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물체는 엄청나게 거대했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비행체가 편대를 이루어 강원도 상공을 체계적으로 순찰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UFO 연구가들은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비행체가 있고 그 주변을 작은 정찰선들이 돌면서 지상을 스캔하는 형태입니다. 1609년 8월 25일 강원도 상공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요. 성리학이라는 엄격한 세계관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군자가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관원의 관리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어요. 전하,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하늘이 전하의 부덕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전형적인 천인 가문설이었습니다. 하늘의 뜻과 인간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었죠. 광해군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 기록을 지워버리면 신하들의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광해군은 이 보고들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세히 기록하게 했어요. 각 지역의 보고서를 모두 수집했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광해군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후대를 위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강원도였을까요?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강원도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자원의 보고였어요. 은광이 있었고 금광이 있었으며 철광석이 풍부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 지역이었죠. 수메르 점토판을 기억하시나요? 아누나키가 지구에 온 목적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니비루의 대기권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1609년의 방문자들도 같은 목적이었을까요?
조선의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지형을 스캔하고 채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것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증언이 있어요. 당시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체가 땅 가까이 내려와 멈췄을 때 그 안에서 사람 같은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 이상한 도구를 들고 땅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재빨리 물체 안으로 돌아갔고 물체는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 증언이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관들은 하늘의 물체까지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기억 속에는 살아남았어요. UFO 목격담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떨어졌어요. 실록을 뒤져보면 이상한 기록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정종시대의 일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평범한 가을비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 금색빛을 내는 물고기들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용오름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 물기둥이 솟구쳐 물고기를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다른 곳에 떨어뜨리는 자연현상이었죠.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달랐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명확해요. 듣도 보도 못한 형태라고 적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 물고기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들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에 살았고 강과 호수도 많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처음 보는 형태의 생물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금색빛이었어요. 지구상의 일반적인 물고기는 은색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열대어가 화려한 색을 띠기도 하지만 금색으로 빛난다는 표현은 매우 드물어요. 마치 금속성 광택을 내는 것 같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특징이라기보다 인공물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외계 생명체의 표본이었다고 말입니다. 혹은 외계 비행체에서 실험 중이던 생물학적 샘플이 사고로 대기권에 방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금속성 광택은 외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특수한 비늘 구조였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붉은 비, 일명 혈우예요. 인조시대와 영조시대의 실록을 보면 하늘에서 핏빛의 붉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피가 내렸다. 옷에 묻으니 피처럼 붉었고 땅을 적시니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묘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과학은 이것을 황사현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사막의 붉은 모래가 비에 섞여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황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사와 혈우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황사는 노란 먼지입니다. 하지만 혈우는 액체처럼 흘러내렸고 옷에 묻으면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혈우가 내린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항상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괴질이라고 불렸어요. 증상은 매번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본 적 없는 병이었고 기존의 치료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음모론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혈우는 외계 비행체의 추진 시스템에서 나온 화학물질이거나 혹은 대기권에서 파괴된 외계 생명체의 생물학적 잔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던 미생물, 즉 외계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조선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전혀 대응할 수 없었기에 치사율이 높았고 살아남은 소수의 면역체계가 적응한 뒤에는 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가설이에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그의 업적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음악과 예술의 진흥. 그 중에서도 천문학 분야의 성과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세종시대에 제작된 천문기구들을 보세요. 혼천의는 천구의 구조를 정밀하게 재현한 기계입니다. 별들의 위치, 행성의 움직임, 달의 위상 변화를 모두 계산할 수 있었어요. 간의는 천체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장치였고, 자경로는 물시계이면서 동시에 천문시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칠정산이라는 천문 계산서였어요. 이 책은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를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히 계산해냈어요. 현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15세기에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공식 역사는 세종의 천재성과 지편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들이 뛰어난 학자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학문이란 축적의 과정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관찰과 기록이 쌓여야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 건국한 지 겨우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고려의 천문학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음모론자들은 금지된 지식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비밀 문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더 대담한 가설도 있습니다. 외계 문명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장영실. 그는 세종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혼천의, 간의, 자경루, 추구기. 이 모든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출신을 보면 더욱 의문이 커집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어요. 당시 조선사회에서 노비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고 신분 상승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을까요? 세종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했다고 하지만 그 재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음모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비밀 명령을 받았어요. 왕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고대 문헌을 해독하는 임무였습니다. 그 문헌에는 고대 문명 혹은 외계 문명의 과학기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자나 이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독학으로 이 문자를 해독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식을 조선의 기술 수준에 맞게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의와 자경루는 그 결과물이었어요.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조선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1442년 갑자기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습니다. 세종이 타던 가마가 부서졌어요. 장영실이 만든 가마였습니다. 책임을 물어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 기록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장영실은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국가의 보물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극진히 아꼈고 신분차별을 무릅쓰고 높은 관직을 내렸어요. 그런 사람을 가마 하나 부서졌다고 처형하거나 유배 보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종 본인도 다치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계 결함이었습니다. 음모론은 다른 설명을 제시해요. 장영실이 외계 기술의 복원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너무 앞서 있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세종은 두려웠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숨기기로 한 거예요. 가마 사고는 핑계였을 뿐입니다. 장영실을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지우기 위한 명분이었어요.
실제로는 비밀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왕실만이 아는 지하시설. 그곳에서 장영실은 계속 연구를 이어갔어요.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혹은 더 극단적인 가설도 있어요. 장영실은 원래 지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계 문명에서 파견된 관찰자였거나 혹은 외계와 인간의 혼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천재성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친 뒤 그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가마사고는 그가 떠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노비 출신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모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문학, 기계공학, 수학을 모두 마스터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종은 그토록 소중한 인재를 사소한 이유로 버렸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공식 역사에 없습니다. 1609년의 UFO 목격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모두 뒤져보면 하늘의 이상현상에 대한 기록이 2만 건이 넘어요. 2만 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이었어요. 조선은 천문 관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운관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고 관원들은 매일 밤 하늘을 관측했어요. 이상현상이 보이면 즉시 기록하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유성, 해성, 일식, 월식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 밤새 사라지지 않았다. 별이 갑자기 빛을 잃었다가 다시 밝아졌다. 하늘에서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구름 사이로 불덩이가 날아다녔다. 이런 기록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오로라, 유성우, 대기광학 현상 등. 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1609년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목격되고 제어된 움직임을 보이며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물체들. 이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력 난신을 배척했습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이성과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고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공포와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사관들은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그들도 두려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조선의 왕들과 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었고 유교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록만 남겼어요. 후대가 판단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패턴이 보입니다. 전 세계의 UFO 목격담과 일치하는 특징들이 보여요. 조선만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가설이 떠오릅니다. 조선은 외계 문명의 관찰 지역 중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지구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은 50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았고 문화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한자를 사용했고 유교 사상을 따랐으며 체계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관찰 대상으로서는 이상적이에요. 장기적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외계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흥미로운 실험장이었을 겁니다.
중세적 봉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유교라는 독특한 사상 체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 기술이 어떻게 진보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개입도 했을 겁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어요. 미묘하게, 은밀하게 특정 지식을 흘려주거나 특정 인물을 도와주거나 혹은 그냥 지켜만 보거나. 1609년의 대규모 비행은 정기적인 점검이었을 수 있어요. 강원도의 광물 자원을 확인하고 인구 분포를 스캔하고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세종시대의 과학 발전도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외계 문명의 은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직접 기술을 주지 않았지만 힌트를 줬어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 역시 가설일 뿐입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록은 왕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신성한 기록이었어요.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만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1609년 8월 25일 강원도 상공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비행체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제어된 움직임을 보였고 소리를 냈으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생물이 떨어졌어요. 붉은 비가 내렸고 그 뒤 괴질이 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대에 갑자기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장영실이라는 노비가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모두 기록된 사실입니다. 남은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두려운 진실의 조각들일까요? 조선의 왕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는 우리가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어요. 오직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공식 역사가 말하는 것을? 아니면 실록이 조심스럽게 남긴 진실의 조각들을?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400년 전 강원도 사람들이 올려다봤던 그 하늘입니다. 지금도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때로는 개입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실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요.